네, 정치화담야담 오늘은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하민경 국민의힘 대변인, 또 SBS 박진호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취임 한 달 만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가장 빠른 공식 기자회견인데요. 자, 먼저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는 평가도 나오는데, 자, 세 분은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는지 한 줄 평부터 듣고 갈까요? 먼저 박성민 전 최고. 일단 굉장히 솔직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유쾌하기도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굉장히 내실 있었던 기자회견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하민경 대변인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기대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좀 날카로운 질문도 없고 또 그거에 구체적인 답변도 좀 없어서 아쉽다.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박진호 논설위원은 기자 입장에서 어떻게 봤습니까? 네, 민주당에서도 논평을 했는데 정상 정부로 들어섰다는 걸 확인했다. 뭐 이런 평가도 나오지만은 취임 후 한 달이라는 기간이 이렇게 좀 큰 기자회견을 갖기는 좀 짧지 않았나. 그래서 좀 민감한 쟁점이 부족했고 특히 아쉬웠던 거는 이제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그 내각 인선 관련해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 관련한 질문이 좀 없었던 것 같은데 네. 그게 좀 의아한 부분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진호 논설위원이 가 있었으면 아마 물어봤을 텐데 이것도 뭐 당첨이 돼야 물어보는 저 순서가 있더군요. 이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 시점도 형식도 기존에 보던 대통령 기자회견과는 좀 달랐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받는 형식도 마찬가지인데요. 다양한 소통 방식이 쓰였는데 영상으로 짧게 만나보죠. 다음은 뉴스원 심원기 간사께서 다시 나와 주셔서 미리 준비한 추첨함에서 아까 넣어주신 명함을 한 장 뽑겠습니다. 저에게 전달 주시면 제가 명함에 계신 분을 호명하겠습니다. 이거 주택 추첨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손에 전달되는 때 짜릿합니다. 네. 아, 그래요? 네,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님 어디 계실까요? 네.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고 질문 민생 경제 관련한 거면 더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 머니투데이의 김성은 기자라고 네. 합니다. 예, 추첨해서 처음 이렇게 뽑혀서 제가 원래 굉장히 이런 운이 안 좋은데 오늘 그래요? 오늘을 위해서 그동안 운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로또 이런 게 돼야 되는데요. 네. 더 기쁩니다. 네. 예, 네, 저 박진호 논설위원 과거에 뭐 대통령 기자회견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기자회견은 좀 남다르긴 했습니다. 네, 이 타운홀 방식이라고 해서 이제 뭐 청중과 좀 격의 없이 대화하는 방식을 했는데, 근데 의외로 이제 그 이렇게 배치 구도 자체는 과거하고 큰 차이가 없었던 것 네. 같아요. 근데 그랬지만 분위기는 상당히 자유롭고 뭐 화면에서 보셨지만 이렇게 기자들이 명함을 넣어서 그 추첨을 해서 질문할 기자를 선정하는 방식도 좀 재밌었고요. 네. 또 눈에 띄었던 거는 이제 그동안에 이른바 그 중앙 언론, 레거시 언론 기자들의 질문 기회가 좀 많았는데 오늘 보면은 지역 언론이나 좀 상대적으로 이제 중소 언론사, 다양한 언론사들의 질의 기회가 좀 많았던 게 좀 좋았던 것 같고 특히 이제 옥천 신문이었나요? 이 지역 언론 네. 기자가 화상으로 연결돼서 이렇게 그렇죠. 지역 현안 관련한 또 질문을 하는 것도 좀 신선한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기자들이 제비 뽑는데 명함 많이 나오게 하려고 자기 명함 여러 개 넣은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자, 대통령의 기자회견 메시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경제 이슈와 관련한 대통령의 메시지 2부에서 경제 전문가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짚어보고요. 정치권 관련 이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대통령 국정 안정을 위해서 일기 내각 인선에 속도를 내왔는데 여기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들의 눈높이나 또는 야당 또는 뭐 우리 지지층 안에 기대치에 좀 못 미치는 그런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인사와 관련돼서는 우리 국민들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또는 색깔이 같은 쪽만 쭉 쓰면은 위험하죠. 시멘트, 자갈, 모래, 물 이런 걸 섞어야 콘크리트가 됩니다. 차이는 불편한 것이기도 하지만 시너지의 원천이기도 하죠. 그래서 다 골라낼 수도 없고 또 다 골라내서 한쪽만 쓰면 결국 끝없는 전쟁이 벌어집니다. 성향이 다르다. 또 누구와 관련이 있다. 누구와 친하다더라. 누구와 뭐 어떤 관계가 있다더라. 이런 걸로 판단해서 배제하기 시작하면 남는 게 없습니다.
이게 어쩌면 정치 보복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네, 자, 색깔이 같은 인사만 쓰면 위험하다. 그래서 차이가 시너지의 원천이다. 이 대통령의 인사 철학에 대해서 박성민 전 차관 어떻게 평가합니까? 일단 실용주의 노선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인선과 관련해서도 뭐 최근에 이제 뭐 지지층들을 중심으로 혹은 일부 야당을 중심으로 뭐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이제 솔직하게 본인의 기조를 밝히신 거죠. 기준이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뭐 다 골라내고 다 솎아내고 다 배제를 하다 보면 쓸 사람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고요. 이 외에도 이 맥락에서 어떤 직업 공무원들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직업 공무원들이 인사권자나 그 팀의 리더가 바뀔 때 그 리더에 따라서 바뀌는 것을 비판할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네. 결국에는 인사권자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고 인사권자에 따라오게 돼 있다, 맞춰서 따라오게 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정말 정 안 되는 경우에는 바꾸면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우려와 불만을 일축을 시키면서도 동시에 여러 가지 본인의 실용주의적인 노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걸로 보입니다. 네, 현재 이재명 정부의 조각, 국토부 그리고 문체부 장관만 빼고는 거의 다 이루어진 셈인데 야당에선 인선에 관해서 좀 평가가 다를 수가 있겠군요. 저는 오늘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네. 부분에 대해서 좀 듣고 놀랐는데요. 지금 1기 그 인선이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원래는 통합을 얘기를 하셨지만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본인 이제 내 편을 이제 좀 먼저 세우시고 일을 좀 빨리 진행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제 얘기하신 것은 내 편만 꼭 쓰면 안 된다 이런 또 메시지를 내셨습니다. 근데 지금 인선이 된 것을 보면요. 거의 뭐 의원 내각제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리고 여당 내에서도 조금 비판이 있을 정도로 여당 내 이제 의원들이 상당히 많은 수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게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까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상당히 많은데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떤 의미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가 저는 좀 의아하고요. 그럼 남은 인선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조금 이제 통합, 뭐 다른 목소리를 가진 분들을 뭐 인선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 건가? 네,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통령 야당과 협치를 위한 대화에 대해선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향후 야당과 협치 실현을 위해서 영수회담 정례와 같은 좀 구상하고 계신 방안이 있다면 한 말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제 대화할 생각이고요. 자주 만나뵐 생각이에요. 근데 영수회담을 정례화할 거냐 문제는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약간의 부작용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허심탄회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비공식 비공개 모임 이런 건 이제 모임 자체도 좀 안 알려주면 그런 걸 자주 할 수 있죠. 공식 비공개 모임 이런 건 대화 내용을 좀 보완을 지켜주는 게 좋지요.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수 있는데 말하기 무섭죠. 녹음당하지 않을까. 실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공식 비공개 모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만나는 건 공식으로 만나지만 이렇게 좀 드러내지 않고 할 얘기를 다 하자. 마음속에 있는 얘기. 그걸 했는데 그중에 일부를 떼가지고 어디 공격 소재로 쓰거나 그러면 그 다음에 만나기가 어렵죠. 저는 앞으로는 좀 그런 것들을 서로 잘 지켜가면서 맞는 비공식 비공개 모임 또는 공식 비공개 모임도 자주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자, 박준호 논설위원, 이재명 대통령의 말소에 약간 뼈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야당 대표와의 모임을 지금까지 2번 정도 가진 셈이잖아요. 취임 첫날 가졌고 그리고 한남동 공간에서 또 오찬을 가졌었는데 거기서 이 공식이지만 비공개 모임이었는데 뭔가 얘기가 돌려서 새 나왔다. 뭐 이런 걸 지적하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저거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반대 진영, 그러니까 야당 쪽에 하는 얘기일 수도 있고 또 요즘에 이제 미디어 환경이 워낙 다양화되다 보니까 뭐 그냥 언론사 외에도 무슨 유튜브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활성화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이제 미디어에서도 너무 이제 많은 정보들이 유통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담을 표명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과거 우리 정치를 보면은 겉으로는 첨예하게 대립하더라도 뭔가 이제 양쪽의 대표자들이 이면 조율이라든지 또 일종의 그 물밑 협의를 통해서
뭐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하는 식으로 해서 이면 합의를 하고 좀 시간을 거쳐서 뭔가 타협을 이루는 경우가 많았는데 뭐 탄핵 국면을 거치고 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제 정치 진영 간의 적대감이 아주 높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는 뭐 솔직한 얘기를 하더라도 네. 이게 이제 나중에는 결국 그 누군가에 의해서 정쟁의 요소로 이렇게 발췌가 돼서 쓰이는 거에 대한 그런 부담과 좀 아쉬움을 얘기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하민경 대변인 일단 이재명 대통령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과는 자주 대화를 하겠다는 입장인데 자 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한테 바라는 게 어떤 건가요? 저는 야당과 자주 이제 대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말씀에 상당히 이제 공감이 가고 참 감사하다 이런 말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화 자리만 자주 한다라고 해서 이게 실제로 이제 대화를 하는 것인가 이런 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자리를 자주 마련을 해주시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 마련을 해주시고 또 이야기를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잘 듣는다는 것은 어떤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반영이 되어야 이게 네. 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선 이 대통령께서는 일단 듣겠다. 자주 만나서 협치를 얘기하지만 지금 국회에서는 협치가 실종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조금 더 야당에가 해주신다면 이제까지 힘 있는 야당의 대표만 하셔서 아마 모르실 수 있는데 네. 소수의 여당도 목소리를 내야 이게 바로 민주국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식적인 이제 야당의 목소리라면 그 목소리도 좀 충분히 들으시고 반영을 좀 해주시고 이게 나와 방향이 같아야만 듣겠다 이런 말씀을 오늘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네. 방향이 다르더라도 이게 왜 방향이 다른가 어떤 근거에서 하는 말인가 좀 더 귀를 잘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야당의 이야기를 좀 더 존중해 달라는 뜻으로 들리는군요. 자, 이 대통령 추경안에 포함된 민생지원금 관련해서도 견해를 밝혔는데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생각하시는 기대 효과 그리고 혹시 그것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될 때는 그 경우에 민생회복지원금을 또 지급할 생각도 있으신지 함께 여쭙고 싶습니다. 먹고 싶은 과일 한 개를 못 사 먹는 그런 사람도 사실 많아요. 아마도 이번에는 정육점 식당이 꽤 장사가 잘 될 거라고 보통 예측하잖아요. 소고기 한번 먹어봐야지. 그러니까 이것도 삶이 매우 팍팍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가족들, 우리 자녀들 데리고 한번 고기 한번 실컷 먹어봐야지. 저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라고 우리가 자부하면서도 이런 먹는 문제 가지고 이렇게 애달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재정 상황, 또 부채 상황, 경제 상황 이런 것들 다 고려해서 나름은 정한 것이고 효과는 일반적으로 평가되는 것보다 높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야당에서는 이른바 민생지원금에 관해서 약간 평가가 박하지 않습니까? 이른바 이를 줬을 때 승수효과가 0.3에 그친다 뭐 이런 분석도 있었고요. 근데 대통령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군요. 자신감이 좀 있는 상황인 거죠. 이미 뭐 지자체장을 하면서 지역화폐의 중요성이나 효과를 이미 본인은 이제 눈으로 확인한 바가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실 거고 특히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 비상계엄 이후에 불법 비상계엄 이후에 굉장히 경제가 얼어붙고 소상공인들의 삶이 어려워졌고 국민들의 삶 역시도 어려워졌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만큼 네. 추경을 통해서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서서 이른바 돈맥경화 현상을 뚫을 수 있는 경기 진작책으로서의 이번 추경이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목적과 적절한 형식으로 이것이 지급된다라고 한다면 효과는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막상 뭐 지금 뭐 당선 축하 뭐 사례금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야당에서는 겸하를 하고 평가절하를 하지만 실제로 야당 같은 경우에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 역시도 민생 30조 추경을 약속했던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추경에 대해서는 더 이상 왈가왈부할 상황이 아닌 것이고 오히려 조속하게 추경을 통과시킴으로써 그리고 빠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이런 절차적인 채비를 마저 다 해서 아마 이제 통과되고 나서 7월 중순부터 지급이 되게 될 텐데 네. 그때 보편적으로 15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되고 그 뒤에 이제 2차로 보험료 심사를 해가지고 2차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인데 그것 역시도 야당에서 주장했던 대로 어쨌든 어려운 분들한테 더 두텁게 드리는 거잖아요. 어떤 보편적으로 똑
똑같은 금액을 드리는 형식이 아니라서 저는 더 이상 어떤 추경에 대해서 평가절하하는 목소리 그리고 이런 소비 쿠폰 이런 정책에 대해서도 뭐 의도를 왜곡하는 이런 형태의 공격은 지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효과는 지켜보시면 굉장히 좋게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 하민경 대변인 어떻게 봐요? 이 야당에서는 특히 민생지원금에 대한 입장이 별로 그렇게 상당히 좀 박한 평가를 내놓고 있는 건 변화가 없죠. 아무래도 이제 재정 건전성을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추경이 이제 효과가 조금 있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우려하는 목소리들을 이제 저희가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승수 효과가 있어서 정말 민생 경제가 살아난다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과 이제 그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추경 문제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이렇게 우리 민생에 가장 가깝고 이제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고민 없이 바로바로 이제 졸속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이제 시급히 진행을 합니다. 어떤 의견을 듣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이게 맞다라고 하고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진중히 이제 고민을 하시고 좀 진행을 하셨으면 이런 정책을 시행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잠깐 국회 본회의장 상황도 좀 짚어보면 현재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각자 이 비밀 기표소에 들어가서 기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하기로 해서 전부 본회의장에서 자리를 비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조국혁신당까지 아마 표결에 참여하는 것 같은데 조만간 검표 과정을 거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표결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표결 결과가 발표되는 대로 저희가 직접 현장을 연결해서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죠. 자,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친인척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을 지시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유지가 되고 있고 또 여당이 다수당인 그 점도 변함이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보완하실 어떤 그런 구상이 있으신지. 제가 특별감찰관 임명을 제가 지시해놨죠. 하자. 되게 불편하고 그러긴 하겠지만 제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물론 저를 포함해서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 지금이야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뭐 비리 하려도 할 시간도 없었을 텐데 앞으로도 혹여라도 그럴 가능성을 미리 예방하고 봉쇄하는 게 모두를 위해서 좋겠다. 네, 박성민 전 최고. 일단 대통령 공약이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빨리 지킬 줄 예상한 사람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사실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과제가 뭐 그 안 같은 경우에도 이미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도 추진됐던 바가 있고 당시에 이제 여야가 합의하는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안 자체를 새로 짜야 되는 상황이 아니고 거기서 뭐 조금 보강하거나 혹은 조금 덜어내거나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어떤 뭐 논의를 충분히 더 거쳐야 되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오히려 그동안 추진하려고 했던 방향이 있고 그 방향과 이 목적성이 더 확고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검찰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대통령께서 근데 오늘 중점적으로 이 검찰개혁 관련해서 말씀하신 건 결국 그 제도를 개선하는 문제는 국회에 권한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도를 결정하는 것이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사실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여러 가지 입법을 통해서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당의 속도를 조금 존중하실 것 같다라는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받았고 네. 그 외에 이제 다만 이제 정부에서 지금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성우 의원께서는 또 여러 검찰개혁과 관련해가지고 뭐 수사 기소에 대한 분리의 공감대는 분명히 형성이 됐고 다만 야당과도 대화를 할 것이고 국민들께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디테일하게 하고 계신 부분이 있어서 정부와 당의 어떤 협의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당정 협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속도면이나 이런 부분에 혹여라도 이견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논의가 좀 필요한 숙성될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하민경 대변인 일단 야당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 대통령 최고 권력자의 친인척 비리를 직접 감시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걸 반영하듯이 박근혜 대통령 이후로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두 명의 대통령 동안 특별감찰관을 아예 임명하지 않았던 건 아닙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임명한다는 것, 뭐 야당으로서도 좀 평가해 줘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은데요. 네,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네, 특별감찰관을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는 너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까지 이제 그 거대 여당이 네. 협치를 하지 않고 협치가 실종이 됐고 일방통행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특별감찰관 같은 경우에서 국회에서 이제 3명을 추천을 하고 대통령이 이제 그 중에 1명을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이제 특별감찰관이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인사청문회도 아까 이제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단독으로 인준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특별감찰관이 그럼 누구로 세워질 것인가? 네. 그분이 이제 비리를 잘 감시하고 이런 사람이어야 될 텐데 이 특별감찰관 자리도 이제 포상처럼 이재명 대통령에 가까운 분들이 이제 하겠구나 이런 좀 우려가 있고요. 어떻게 이제 권력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일까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대북 송금 사건을 맡고 있는 그런 변호인단들이 대거 이제 그 민정수석실에 지금 비서관으로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걸 보면 정말 내가 이제 감시를 받는 내가 네. 감시를 하는 사람을 고를 수 있다 이런 기이한 그런 상황을 낳게 되는 이런 형국이어서. 이 과연 특별감찰관 이 제도로 혹시 비리를 이제 막는 그런 방패막이로 사용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마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임명하는 것이라든지 네. 또 운영하는 거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잘 검증되고 지켜져야 되겠다 이런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 박준호 논설위원 일단 안경 대변인 말처럼 잘 검증된 인사가 특별감찰관을 맡게 된다면 제 대통령의 가족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 혹은 재임 중이라도 곤혹스러운 경우가 많았었잖아요. 네. 이런 걸 좀 예방하는 효과는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이죠. 지금 뭐 특별감찰관은 기업으로 따지면 이제 감사위원 같은 거죠. 이제 감사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건데 감찰 대상만 봐도 대통령의 배우자와 사촌인의 친족 그리고 대통령실의 수석 비서관급 이상 공무원도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감찰 범위를 살펴보면은 뭐 인사 관련한 부정 청탁이라든지 금품 수수는 물론이고 뭐 횡령 그리고 이제 공기업 및 공직 유관단체와 하는 그 수의계약, 네. 사명계약 같은 것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사실 전 정부에서 이런 의혹들이 일부 제기가 됐기 때문에 그런 점과 관련시켜봐도 이 특별감찰관이 제대로 임명이 된다면은 상당히 이제 유효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대선 과정에서 따져보면은 사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에 친인척들이 이 대통령이 그 무슨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경기도지사를 할 때 사실상 친인척들이 거의 바뀐 게 없었다 그래요. 뭐 그런 네. 얘기도 들리기 때문에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약간 과거 정부와 좀 차별화하는 차원에서 이런 뭐 지시가 나온 그런 배경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